여기서 미지의 것이란 장차 작품이 되어야 할 것, 지금은 창작의 대상에 불과한 것이죠.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발견은 허용될 것입니다. 이 발견들의 연쇄, 그리고 각각의 발견 자체가 감정을 낳는 거예요. 식욕이 돌면 침이 고이듯 이건 거의 생리학적인 반사작용입니다. 이 감정은 늘 창작 과정의 단계들에 바짝 붙어서 따라옵니다. 나는 작품을 쓰는 사태 자체, 흔히 쓰는 표현대로 반죽을 주무르고 빚어내는 사태 자체를 창작의 즐거움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강의록인 음악의 시학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은 2017년 첫날 신문에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나오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신춘문예 시 부문에 등단을 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 앞으로 2주간 시인들, 소설가들을 신춘문예를 당선하신 분들을 모시고 패기만만한 대화를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손님으로 시 분야 당선자이시죠. 이다희 시인과 윤지향 시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다희 시인과 윤지향 시인이 너무 아름다운 미인이시죠? 네. 궁금하실까봐 양력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다희 시인은 1990년에 대전에서 출생,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고요. 올해 경향신문 신춘문예 백색소음 외 4편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윤지향 시인은요, 1992년 대전, 두 분 다 대전 출생이시고요. 이화여자대학교 도고동문학과를 졸업했고요. 201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서 전원, 미풍, 약풍, 강풍 외 4편으로 당선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특히 시인이란 타이틀을 이름 옆에 달고 나오셔서 기분이 더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과 여기 오신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과 함께 소회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다희 시인부터. 이 순서. 네, 제가 정해드려야 되는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부문으로 등단한 이다희라고 하고요. 일단 이렇게 섭외 전화 받고 너무 계속 이 시간까지 들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윤지향이고요. 분명 말할 뻔했네. 문장의 소리는 제가 듣기만 했었는데 제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찾아와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 듣기만 하시다가 정말 직접 본인들의 목소리가 이제 앞으로 온 대한민국에 송출이 되실 텐데 목소리도 좋으시네요. 약간 떨리시죠? 네. 근데 너무 이렇게 어깨 펴세요. 게스트가 주인공인데요. 그죠? 네. 자,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과 인사 나눴고요. 신춘문예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합니다. 모두 궁금해 하시죠? 어떤 느낌일까? 보통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연락을 주신다고들 하는데요. 언제 연락 받으셨어요? 이다희 시인은? 저는 크리스마스 훨씬 전에 좀 심사가 빨리 끝났다고 하셔가지고 전에 전화를 받아서
언제 받았는지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뭐 그때 뭘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그때를 아. 조금 추억해 주신다면. 아, 그때 이제 집에서 학교 가는 길이었는데 버스 타고 이제 학교 수업 들으러 가는 길이어가지고 수업 듣고 있는데 이제 버스에서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가지고 아 카드 사구나 이러면서 아니면 대출 전화구나 이러고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경향신문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렸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아, 버스에서요? 네. 네. 학교 가야 되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막 손에 땀 나고 막 손이 막 미끄러지고 핸드폰이 자꾸 미끄러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전화 받고 이제 바로 이제 가족들이랑 선생님이나 지인들한테 다 전화 돌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 종강하셨군요. 자체적으로. 야, 윤지양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한 15일쯤인가 그때 전화를 받았는데 15일이요? 12월? 굉장히 빨리 발표를 우와. 했었어요. 되게 이례적이네요. 네, 한국일보가 제일 일찍 마감을 하고 또 제일 일찍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 뭐 했는지 얘기해야 되는 거죠. 뭐 하고 있으셨어요? 그때 전화 받았을 때. 그때 동생이랑 같이 학교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친동생이요? 네, 친동생이랑 아, 네. 같이 그래서 황지우 씨 시집을 읽고 있었는데 모르는 한자가 너무 많아서 찾으려고 휴대폰을 꺼냈는데 그 부재중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전화가 알고 보니까 당선 통보 전화였고 전화 통화를 끝냈을 때는 좀 믿기지 않아서 계속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아, 두 분 다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갔을 것도 같은데, 처음 시를 내가 써봐야겠다, 혹은 시를 좋아하게 됐다, 뭐 이런 계기 같은 것도 궁금합니다. 요즘 사실 시 한다고 하면 다들 조금 걱정 어린 시선으로 먼저 보잖아요. 이번에는 윤지양 씨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동문과시잖아요. 심지어 전공도 다르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 문학, 한국 시 쪽으로 유턴을 하신 건지. 저는 원래부터 문학 자체를 좋아하긴 했는데 그래도 사실 소설을 더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다 이러시더라. 물어보면 다 전 소설 쓰려고 했는데 나 어찌 하다 보니 시인이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 번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시인이 되셨어요? 근데 우연하게 또 제가 재작년에 시 수업을 듣게 돼서 그때 선생님이 시를 계속 쓰면 좋겠다고 좀 격려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시를 달콤한 쓰면... 유혹에 넘어가신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시를 쓰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시를 쓰신 지 2년 정도 되신 건가요? 네, 약간 그 정도 됐습니다. 와, 빠르게 등단하신 편이에요. 그만큼 윤지양 시인이 갖고 있는 문학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 이게 아주 독보적이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따 작품 얘기 나눠볼게요. 이다희 씨는 어떻게 시라는 네. 저도 처음엔 몸을 소설을 비비셨나요? 썼는데 네. 아, 처음에 소설 네. 쓰셨어요. 이거 봐요. 그 대부분 문창과 다니는 또 친구들도 소설을 쓰고 싶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또 시인이 되셔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설을 썼는데 이렇게 혼이 많이 났어요. 소설 못 쓴다고요? 네, 못 쓴다는 얘기 듣고 그리고 막 너무 잘 쓰는 친구들이 학교에 이제 저는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큰 생각이 없이 문예창작학과에 입학을 해서 왜냐면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진학을 했는데 학교를 가니까 너무 잘 쓰는 사람들도 많고 막 100일장에서 다들 상도 받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좀 저학년 때는 되게 주눅 들어서 그냥 학교 다니고 이렇게 문예창작학과는 합평 수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 듣고 나면 나는 정말 재능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시 수업 들어가서 이렇게 이해받는 기분이 들고 칭찬을 받아서 거기에 또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어떤 선생님이신지 너무 달콤했나 보다, 그 칭찬이. 소설은, 윤지양 씨는 소설은 써보셨어요? 그냥 친구들끼리랑 모여서 문집 같은 거를 만든 적은 있었어요. 시하고 소설하고 써보시면 두 분께 궁금하네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매력이 시 쪽에 더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소설보다 내가 해보니까 시가 더 매력적이더라. 뭐 이런 것도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다희 시인한테 여쭤볼까요? 일단 소설은 이렇게 한 문장 문장을 이렇게 벽돌처럼 쌓아가야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정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물론 시도 이제 개연성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비교적 그래도 거기서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쓸 때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막 이러면서 재밌다 이러면서 썼던 것 같아요. 네. 윤지양 시인 어떠세요? 저는 일단 재미난 생각이 나면 일단 쓰는 편인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써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두 분 다 엉덩이의 힘이 너무 약하신 거 아닌가? 오래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재미난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포착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근데 이 시의 매력이 무엇이냐 이걸 질문 드렸는데 시는 뭐 생각을 좀 자유롭게 뭐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거겠죠, 그죠? 네, 맞아요. 시가 좀 더 잘 맞고. 네. 지금 시가 잘 맞고 소설은 뭐 틀리다 뭐 이런 패러디를 작성한다는 농담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시라는 장르가 조금 더 두 분께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대부분 시를 쓴다고 그러면 되게 어려운 작업을 한다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궁금하네요. 지향 시인께서는 재밌는 생각, 재밌다라고 포착되는 지점들이 어떤 순간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세요? 이건 참 재밌다, 뭐 이런 거. 그렇다고 제가 재밌는 삶을 사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근데 갑자기 그냥 좀 다르게 보고 싶을 때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때 시로 뭔가를 쓰면 막 되더라고요. 네. 뭔가 뭘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뭔가 찾아 나가지 않아도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 이 순간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신가 봐요. 그때 받아 적기만 하면 되죠, 그죠? 아니요. 다희 시인은 어떠세요? 이게 저도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일상을 이제 살면서 계속 정해진 일상을 사는데 저도 그렇게 막 딱히 재밌는 일상은 아닌데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랑 다를 바 없는 일상을 계속 사는데 그 일상 사이사이에 제가 느끼는 감정이라던가 어떤 다른 모습들 같은 걸 좀 이걸 남들한테 설득시킬 수도 있겠구나, 열심히 하면 이게 남들한테 설득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난 후로 시가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되게 어린 나이인 셈이죠, 그죠? 아닌가요? 네. 그렇다고 하죠. 네. 그런 나이에 등단을 하셨긴 하지만 그 등단하기 전까지 습작 과정 중에서 좀 힘들었던 시기, 실패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들려주세요. 너무 장밋빛이었을 것만 같은데 지금은 뭐 흑역사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편하게 네, 제가 너무 선생님처럼 누구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관객분들도 눈맞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처음에 시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은 되게 칭찬 일색이셨는데 근데 지양 씨한테만 한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한테 그랬던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시 수업을 듣게 됐는데 그때는 되게 뭐 행연 구분을 잘 못한다 아니면은 좀 많이 써야 된다 뭐 시집을 제발 많이 읽어라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조금 고쳐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제가 좀 쓴 시들을 사실 문학 잡지에도 투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때 당선이 안 됐고 근데 그거를 저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시를 쓰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좀 계속 쓸 것이고 또 이런 거는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긍정적인 태도가 오늘날 윤지양 시인을 만드셨네요. 네. 다희 시인은 어떠세요? 이다희 시인은? 네, 일단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어서 썼는데 이게
제가 쓰는 글이랑 상관없이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합평 수업을 들어가고 친구한테 보여주면 이제 똑같은 피드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막 한참 시가 너무 재밌고 좋을 때 시가 썼을 때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똑같은 말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약간 자기 한계 같은 것들을 네. 경험하게 됐군요. 근데 거기서 되게 오래 시간을 좀 끌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고 이게 난데 그럼 뭐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막 이렇게 왜 다 그러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좀 짜증도 났었고. 근데 그거는 지금도 여전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튼 그런 객관적인 시각, 내 시에 관해서 좀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게 제가 봐야 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앞으로도 또 다른 지점에서 힘듦이 닥쳐올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쨌든 당선의 기쁨을 계속 만끽하면서 등단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다희 시인은 백색소음으로 등단을 하셨고 윤지양 시인은 전원, 미풍, 약풍, 강풍이라는 제목의 시로 등단을 하셨는데 백색소음 어떻게 쓰게 되신 거예요? 백색소음이요? 네. 뭐 작품은 여러분들 보셨죠? 신문에도 안 보셨나 본데요. 큰일이네. 오늘 낭독하시는 백색소음이 아닌데 그죠? 백색소음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백색소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주파수가 굉장히 넓은 음역대를 전체적으로 그 음역대가 동시에 들려오는 그걸 백색소음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시가 촉발된 지점만 얘기합시다. 그러면 어려우니까 만약에 지금 백색소음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앱에도 있어요. 백색소음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까셔서 들어보면 빗방울 소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파도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들리실 거예요. 어떤 지점에서 딱 그 시가 출발하게 된 건가요? 일단 이제 시가 눈을 뜨면서 시작하고 눈을 감으면서 시가 끝나는데 네. 이제 내가 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사물을 바라보는 것, 그다음에 내가 주변 사물과의 어떤 관계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먼저 사물이 말을 걸어오는 순간들에 관한 이야기를 쓰려고 노력했고, 제 생각이 아니라 좀 사물의 생각을 전개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퇴고를 한 작품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백색소음 이 제목만 들으면 되게 청각적인 뭐 이게 많은 것 같지만 이미지가 사실 실제로는 되게 보는 것, 관찰, 시각의 영역에 되게 세밀한 묘사들이 있어서 전 그런 지점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윤지양 시인은 제목만 들어도 뭔지 대충 감이 오시지 않나요? 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선풍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전원, 미풍, 약풍, 강풍이라는 제목의 시는 선풍기를 그럼 보시면서 착상을 하신 것 같은데 보면 그 공과 일, 그러니까 0과 1이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이 이진법을 만들어내는 그 숫자들이 이 조합이 되어 있는 방식으로 소재가 달려 있더라고. 소재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형식적으로 되게 재미있는 시였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와 관련된 이야기 착상에서부터 어떻게 써내려갔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원래 선풍기라는 사물 자체를 되게 좋아해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진법 체계를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 쓴 거는 사실 아니었어요. 그냥 이건 되게 사물의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나중에 여름에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매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길래 짜증이 났나? 아무튼 마음에 뭔가 울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때 매미가 시를 쓰라고 네, 얘기를 했군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매미의 부름으로 네. 선풍기에 대한 저의 좀 착상과 같이 결합시켜서 쓰면 어떨까 싶어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시에 매미가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실 좋을 것 같은데요. 등단하시고 나서 어디 잡지에 시를 발표하신 경우가 있나요? 네. 네. 벌써요? 이 신춘문예로 등단하신 경우에 보통 한 해에 많게는 50편도 넘게 발표를 있다고 해요. 1년에.
뭔가 이렇게 저장된 총알이 되게 많아야 견딜 수 있는 작품 양일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벌써 발표가 시작되니 이제 2월인데요, 그죠? 없다고 해야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 발표를 하셨다고 하니까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백색 소음하고 이 등단작들만 제가 봐가지고 그 다음 다른 작품은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 등단작이 아닌 다른 미발표작 중에 한 편을 낭독 발표작인가요? 발표작이에요. 아, 네. 발표작이어도 상관없지만 다른 작품 어쨌든 다른 작품을 좀 낭독 부탁드리려고 해요. 시들이 여러 편 겹치다 보면 조금 더 두 분만의 개성들이 도드라질 것 같기도 한데요. 윤지향 시인의 시부터 우리 들어봅시다. 네. 전원, 미풍, 약풍, 강풍과는 다른 작품이시죠? 네, 다른 작품입니다. 네. 들어볼게요. 제목 모서리 놀이. 상자가 다가온다. 상자를 뛰어넘는다. 또 다른 상자가 온다. 더 높은 상자가 다가온다. 또 상자를 뛰어넘는다. 상자가 다가온다. 상자를 뛰어넘다 멈칫한다. 얼마만큼 뛰어야 하는 걸까? 상자에 부딪힌다. 상자가 아프다. 다시 처음에 상자에게 간다. 상자가 다가온다. 상자를 뛰어넘는다. 상자가 오는 것을 지켜보고 상자는 더욱 알록달록한 모양으로 다가온다. 상자를 뛰어넘는다. 상자가 다가온다. 뚝뚝 끊긴 대열로 상자들이 다가온다. 상자를 넘는다. 부딪히면 별 소리가 난다. 상자가 다가와야 한다. 상자를 넘어야 한다. 초록, 검초록, 빨강, 파랑. 이전과 같지 않은 색으로 상자가 다가온다. 미래의 상자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상자에 부딪히는 순간 처음의 상자를 예측한다. 매번 마주치는 상자의 색을 기억할 수 없다. 상자를 넘는다. 아직 상자를 부수는 장소는 등장하지 않는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발표하신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을 그러면 몇 번째 발표하신 셈이세요? 네, 순서로 치자면 그 당선 시집에 나온 것 중에 한 것 중에 편을 하나. 읽어주신 건가요? 네. 네. 에이, 좀 새로운 거였으면 더 좋았을 거 하는 아쉬움이 조금 드네요. 이다희 시인의 시도 그러면 한 편 듣고 얘기 같이 다시 나눌게요. 플랫폼. 긴 복도를 따라 걷는 발걸음이 있다. 발소리가 길게 따라 붙는다. 홀로 걷는 사람은 자신의 발소리를 자신만 듣는다. 복도는 항상 어디쯤이어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는 일이, 여기가 어디인지 묻는 물음이 미궁에 빠진다. 자신의 발소리를 자신만 듣는 일이 자신의 울음소리를 자신만 듣는 일과 어떻게 다른가? 복도가 휘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긴 것에 대한 착시일 뿐이라고. 어디에나 있는 복도가 어디인지 묻는 일이 얼마나 치사한가. 아무도 복도에서 생활하지 않고 걸어오다 문득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 햇빛이 복도를 오래 사랑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확실히 그 다른 작품들을 또 읽어보니까 두 분의 성격이나 이 작품의 개성이 좀 다른 느낌이 드네요. 그 모서리 놀이라는 시를 그 중에서도 낭독하신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제가 원래 사실 제가 쓰는 시들이 이렇게 낭독하기 좋은 시가 아니라고 생각을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읽혔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 중에서 그나마 낭독하기 좋은 시를 칭찬에 약하신 게 맞는 것 뽑았어요.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저 스스로도 이 시를 쓸 때 되게 재미있게 쓴 시라서 이 시를 선택해서 낭독했습니다. 네. 그 플랫폼이라는 시도 네. 어떻게 이 시를 선택하셨는지 다른 시편들도 있었을 텐데요. 일단 쓰면서 제가 너무 좋았던 시라서, 그러니까 쓰면서 그때 상황이나 제 감정이나 상태 같은 거랑 상관없이 이거 쓸 땐 조금 힘든 시기였는데 다 쓰고 나니까 속이 너무 시원했어요. 너무 시원하고 뭔가 시를 썼는데 막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 같은 것도 없고 이렇게 너무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쓰고 나서. 그래서 항상 읽으면 제가 읽고 기분 좋아지는 시입니다. 네. 뭐 저희는 늘
제밥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상금도 두둑이 받으셨죠? 그래서 다 쓰신 건가요? 네. 어머, 진짜요? 뭐에 쓰셨어요, 두 분? 저는 최근에 또 등록금이 굉장히 비싼 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서 상금 전액을 등록금에 썼습니다. 뭔가 거창한 시드머니가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죠? 지금 디자인 관련된 학교에 다시 입학을 하셔서 공부를 하신대요. 맞죠? 네. 네, 그래서 그 종잣돈처럼 뭔가 그죠? 네. 또 다른 분야에서 멋진 일인으로 선정되어서 또 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시는 꾸준히 쓰실 거죠? 네. 네. 이다희 씨는 상금 다 쓰셨어요? 네, 다 썼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뭐에 쓰셨습니까? 일단 절반은 부모님께 드렸어요. 아이고 효녀네요. 아니, 부모님이 너무 이제 당연하게 아이고. 키워준 값이 있다 하셔가지고 이제 반 드리고 이제 근데 그 반도 꽤 큰 돈인데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좀 술도 사고 이제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술 사고 밥 사고 좀 읽고 싶었던 책들 좀 잔뜩 사고 나도 보니까 오늘이 돼서 돈이 없더라고요. 다시 거지가 됐던 네, 거예요. 다시 네.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그 등단하시기 전까지 수많은 책들을 잡아다 놓았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뭐 아끼는 책이랄까, 손이 오래가는 책이랄까, 뭐 이런 것 어떤 작품이고 어떤 뭐 작가가 있냐 여쭤봤는데 이다희 시인은 네루다 시선이 좋다 네. 말씀하셨고 윤지향 시인은 김경주 시인의 기담 이 작품집 시집을 추천하셨어요. 왜 청취자분들께 이 작품집들을 말씀드리고 싶으셨어요? 저는 일단 그 네루다 시인이 제가 읽었던 외국 시인들 중에 처음 읽어본 시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시를 읽었는데 그렇게 막 나는 시를 쓰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런 의식이 생기고 이제 외국 작가들, 외국 시인들 중에 처음 읽어본 시가 이제 시가 내게로 왔다라는 네루다 시가 되게 유명해서 검색만 하면 나오는 시인데 되게 그 시를 읽고 많이 이렇게 울기도 했고 많이 좋았던 시예요. 그래서 왜 한 시가 좋으면 다 찾아보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네루다 시를 많이 찾아봤는데 네루다가 워낙에 시의 폭이 굉장히 넓은 시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든 거기서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찾을 수 있는 시인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네, 기회가 되신다면 청취자분들께서도 네루다 시선 한번 꼭 책장 열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김경주 시인의 기담을 추천하신 윤지향 시인은 기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잖아요, 솔직히.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기담을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좋아하는 시집은 아니고 그래요? 상처받으시는 일인 있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좀 저한테 일상에서 의미가 있었던 시집이었거든요. 다시 기분이 좋아지시는 일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기담이 이게 눈에 들어와서 아끼게 되셨나요? 제가 어떤 의미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정말 대학교에서 제가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책이 정말 제멋대로 꽂혀져 있는 책 한 권 있었는데 그게 기담 시집이었어요. 서고에. 네, 그래서 네. 이게 뭐지 싶어서 펼쳤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시랑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시에 대한 고정관념이 좀 많이 깨지게 돼서 저한테 의미 있는 시집이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과 관객분들께서도 김경주 시인의 기담 한번 열어보시면서 시가 이런 것인가 한번 새로운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윤지향 시인이 겪었던 어떤 충격, 신선함 경험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이제 등단 1년 차예요. 그죠? 벌써 2월 지나서 3월이 돼가네요. 시를 읽는 사람에게 어떤 시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제가 죄송해요. 순서를 콕 집어줬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이다희 시인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당장은 이렇게 청탁이 들어오면 그걸
당장 눈앞에 닥친 게 청탁이기 때문에 그걸 잘하고 싶어요. 그걸 되게 잘하고 싶고 좀 꾸준히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많이 뭐 관심 못 받아도 좀 계속 오래 써서 뭐 나중에 뭐 시 한 편이 우연히 좋아서 봤는데 이 사람이 읽을 게 꽤 많아. 뭐 이래가지고 이것도 찾아볼 수 있고 뭐 저 시도 찾아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꾸준히 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앞으로 행복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지양 씨는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앞으로. 네. 사실 이 질문지에서 미리 받고 되게 당황을 했는데, 일단 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저는 제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많이 위로를 받았거든요. 특히 제가 외로울 때 문학 작품을 많이 읽었는데, 이제는 제가 쓰는 입장이 됐으니까 좀 외로이 있는 그런 독자들한테 제가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역시 앞으로의 윤지양 시인의 작품들 눈여겨서 저도 기대해보며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설레임으로 처음 열었는데요. 이 시간쯤 되니까 조금 마음이 느슨느슨하면서 좀 괜찮으시죠? 네. 네. 그 윤지양 씨는 전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에요. 뭐 되게 재밌게 사실 것 같아요. 그죠? 평범해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안 평범해요? 이렇게 들리죠? 청취자분들께 겨울의 끝자락이네요. 2월이니까 그죠? 네. 마지막으로 끝인사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말씀 먼저 드려야겠죠. 윤지양 시인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죠. 아직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은 시인인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와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되게 힘든 시기잖아요. 다들 버티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같이 버티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다희 시인도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과 여기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일단 와서 너무 좋고요. 맨날 그 팟캐스트로 네.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뭐 집에 갈 때 이러면서 버스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니까 시 쓰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너무 좋고 그 이제 봄이니까 다들 좀 가벼운 마음으로 물론 이렇게 가벼운 상황이 아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고 시도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다희, 윤지양 시인의 작품들 많은 지면에서 볼 수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고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1900년이래. 웬일이야. 2017년. 이제 뭐 2016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1900년으로 간 거. 2017년 2월 공개 방송에 많이 와주셨네요. 2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새로운 기분이 아직은 계속되고 계신지 아니면 이제 완전히 또 익숙해져서 뭔가 또 뻔한 그냥 하루가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2월이니까 그래도 조금 새로움 있으셔야 돼요. 새로운 마음으로 또 공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물을 받았는데요. 생일 선물 뭐 이런 거 아니고 뭐 특별하게 선물 받을 일은 아니었는데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뜻밖의 선물을 받으니까. 게다가 아주 저한테 소중한 꼭
필요한 선물. 밥 딜런 선생님 아저씨께서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잖아요. 저는 밥 딜런 선생님을 아주 사랑하는데 그렇게 많은 곡을 쓰신 줄 몰랐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책으로 묶여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선물 받았는데 시가 된 노래들인 거죠. 시가 된 노래들이라는 제목, 밥 딜런의 모든 노래의 가사가 번역돼 있는 책인데요. 책 두께가 막 이렇고 31장의 앨범 380 몇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380 몇 곡 하면 뭐 할 수 있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 이건 인간으로서 너무 큰 일이어서요. 저도 음악을 뭐 멜로디를 만들고 가사를 쓰는 사람으로서 그 책 앞에서 아주 초라해지기도 하고 또 열심히 잘 이걸 정말 소중하게 공부하듯이 좀 읽어봐야겠다 뭐 하는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그 소중한 선물 때문에요.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나는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떤 선물로 또 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도저히 그만한 그에 응당하는 선물을 아직 발견을 못 해가지고 지금 한 달째 지금 감사의 그 고맙다는 마음을 못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단어는 어제의 단어는 오늘 선물로 합니다. 선물. 뭐 선물은 사실 받으면 행복하지만 주어도 행복하잖아요. 줄 때도 행복하고 받을 때도 이 행복한 선물이라는 단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이 선물 정말 기억에 남는다. 이거 정말 너무 고맙고 소중했었지. 혹은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특별한 선물 한 기억 있으시면 그런 것 좀 떠올려 보시고 저희 이 엽서 있잖아요. 이 뒷면에다가 뭐 그런 선물이라는 단어 관련된 어떤 이야기 적어서 실시간으로 저한테 앞으로 이렇게 주시면 또 읽어드리고 제가 그래서 또 선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그 사연 읽히신 분께 또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멜로디, 그래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어떤 노래를 내가 누군가에게 노래를 한 곡 선물한다면 어떤 곡이 좋을까 생각을 가만히 해봤을 때 세상에 참 들려주고 싶은 좋은 노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당황하다가 최근에 그녀에게란 영화를 또 다시 이제 보면서 그 안에 정말 아름다운 곡 나오거든요. 이 곡이라면 선물로 들려드리면 좋겠다 한 곡입니다. 꾸꾸루꾸꾸 팔로마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카에타누 벨로주라는 브라질 거장 선생님 아저씨가 부르셨지만 원래 원곡은 멕시코의 작곡가가 작곡한 노래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 벨로주 아저씨께서 부르시고 이 영화에 그 부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나오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왔을 때 약간 숨을 못 쉬었던 것 같아요. 그 멜로디도 멜로디지만 너무나 정성스럽게 부르는 그거 있잖아요. 떨림, 그다음에 입술 모양, 표정, 하나하나가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워서 숨이 잠깐 멎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오늘 여러분들께 선물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장면을 보셔야 되는데 보여드리진 못하고 음악만 들려드릴게요.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그 장면을 나중에 어디서 찾아보시면 이 가수의 이 노래를 부를 때 입술이 하트 모양, 이렇게 예쁜 하트 모양이 되어서요. 또 그 사랑스러움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나중에 영상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꾸꾸루꾸꾸 팔로마라는 노래 한번 그냥 편안하게 들려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선물에 대한 이야기 써서 주세요. Dicen que por las noches nomás se le iba en puro llorar. Dicen que no comía. 네, 카에타누 벨로주의
꾸꾸루꾸꾸 팔로마라는 곡이었습니다. 어떻게 정성스러운 목소리 느껴지셨죠? 네, 좋은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선물 이야기하면서 저희 이제 일행들에게 미리 선물에 대한 뭐 어떤 이야기 있으면 적어서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 이거. 요즘 내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에 재미가 들렸다. 일을 하고 혼자 집으로 가는 길에 올리브영이나 러쉬 같은 곳에 들러서 몸에 바르는 제품을 산다.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내 몸. 나라도 예뻐해 주려고. 소소하게라도 나에게 주는 선물은 삶의 질을 한 단계 올려주는 것 같다. 오늘은 입욕제를 사서 들어가야지. 이거 선물, 이거 좀 슬프다. 이거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내 몸을 위해서, 들어가가지고 매일 그 선물을 하나씩 뭐 비누, 바디 로션, 오늘은 입욕제 이런 거 행복할까요? 이러면 좀 서글퍼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아직은 재미있는 단계니까, 네, 스스로라도 예뻐해주고 아껴주세요. 그 몸. 또, 선물은 생일 선물 외에 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뜻밖의 때에 뜻밖의 선물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갖고 싶던 것을 준다면 좋겠지만 어느 날 문득 자, 선물이야 하고 돌멩이를 쥐어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선물이라는 말과 함께 주는 물건은 뭐든지 특별하게 느껴지니까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과연 돌멩이 쥐어주면서 선물이 했어요. 그 돌멩이로 잘못하면 좀 성격 거칠고 이런 친구들한테 그랬다가는 돌멩이로 한 대 맞는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와, 많이 써주셨네요. 선물이라는 단어가 진짜 할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선물. 친구에게 선물을 받으면 늘상 겪게 되는 일. 포장지가 화려하면 내용물에 실망하게 되고, 포장지가 수수하면 의외의 묵직한 선물에 놀라게 된다. 왜 항상 포장지와 내용물은 반비례하는가? 그래서 선물을 받아들었을 때 가장 기쁜 순간은 아직 포장지를 뜯지 않았을 때가 아닐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포장지, 항상 선물이 그냥 맨 걸로 전해지진 않으니까 포장지 딱 받았을 때 일단 그 뭐 크기, 무게, 형태 이런 거 보면서 뭘까? 그거 뜯기 전에 두근두근 하는 마음, 선물이 주는 큰 즐거운 마음이네요. 네. 오늘 출연하시는 요조 선생님이셨구나. 요조 선생님께 노랫말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땐 한창 자신감, 자존감이 뚝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 때 노랫말과 함께 자작곡을 발표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때 만든 자작곡, 부르기도 부끄럽지만, 자작곡이 예상치 못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요조쌤께서 해주신 칭찬 덕에 제가 뭔가 용기를 갖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 칭찬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좋은 겁니다. 마구 선물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정말 칭찬만큼 좋은 선물 없는 것 같아요. 주눅 들어 있다가, 그리고 과연 내가 잘하는 게 맞나 싶을 때 되게 좋아, 너무 잘한다, 이런 말 한마디는 네, 어떤 것보다도 큰 선물이죠. 인생에서. 좋네요. 요조 선생님 좋은 선물, 정말 인생에 이분께 좋은 선물 주셨네요. 네, 그랬습니다. 선물.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전날 부직포로 만든 양말을 머리맡에 두며 내일 반드시 여기 선물이 있어야 해 하고 잠들었는데, 밤새 집 근처 인형 뽑기 기계에서 인형을 뽑다가 결국 쿠쿠다스를 사서 넣어두셨던 아빠의 선물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인형 뽑기에서 그 뽑힌 거 선물로 주고 싶었는데 못 뽑으셔서 쿠쿠다스를 넣으셨다는 그 말인 건 거죠. 퇴직 앞두고 심란하신데 앞으로 제 존재가 아빠에게 큰 선물이 되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아마 그러니까 앞으로 아빠에게 큰 선물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아마 큰 선물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아빠는
네, 좋은 선물로 여기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받았던 선물 중에서 저는 가장 와 이런 선물은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됐던 건 막 시골에 사는 어떤 부부들이 뭐 해마다 농작물 나오잖아요. 뭐 계절별로. 근데 이제 옥수수 가을이겠죠? 아마 여름인가? 옥수수 작물 옥수수를 재배해서 그걸 일일이 다 뜯어 말리셔서 나중에 이제 그 알맹이가 옥수수 차가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이제 뭐 저희 시장에 가서 요새는 뭐 다 생수를 드시니까 그런 차 안 드시지만 시장에 가면 보리차 뭐 이런 거 차, 옥수수 차 다 팔죠. 근데 그걸 직접 키워서 말려서 한 걸 받아서 집에 와서 그걸 우려내어서 먹었더니 와, 세상에 이런 우아함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좋은 선물이다. 이 선물 너무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복숭아, 뭐 복숭아도 뭐 어디서든 다 사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제가 또 알던 어떤 친구 그렇게 막 친하지 않고 한 번 봤나 두 번 본 어떤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친구가 여름에 복숭아를 보내주면서 이렇게 엽서를 써주었어요. 복숭아를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그때 양양이 생각이 났어요. 복숭아를 먹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라니 이러면서 보내줬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복숭아를 먹지 않아도 이제 뭐 여름만 되면 저는 그 사람이 떠오르겠죠? 복숭아를 보면. 그래서 아 이런 선물 너무나 좋구나 했었습니다. 선물 이야기하면서 제가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겨울에 아프리카에 어떤 뭐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음악을 거기서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즐겁게 막 뭐 노래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저희 스텝 중에 한 명이 그때 몸이 좀 안 좋아서 아파 있었는데 그 이제 아프리카 친구들은 어디서건 어떤 노래건 노래해줘 그러면 노래가 바로 막 화음으로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노래를 해줄 수 있겠지. 오늘 이 아픈 친구에게 가서 짠하고 너희가 노래를 해주면 아마 얘는 너무나 행복할 거야 라고 했더니 당연히 노래할 수 있지 하고 즉석에서 자기들끼리 막 화음을 맞추어서 저희가 이제 자 숙소로 딱 가서 짠 하고 이 친구들이 이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아픈 아이가 너무 행복해 하면서 이제 그 아픔도 잊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아름다운 노래는 또 어마어마한 좋은 선물이구나.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한테 제가 많은 선물을 받은 거죠. 저도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노래하기 싫을 때 되게 많거든요. 아, 오늘 노래 별로 하기 싫은데 안 하고 막. 근데 이 친구들을 보면서 아, 어떤 순간에 내가 노래를 하는 게 누군가에게 좋은 걸 수 있구나. 나도 즐겁게 노래해야지. 즐겁게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그 친구들한테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꼭 노래를 함께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그때 아프리카에서 급하게 만든 노래인데 오늘은 그때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뭐 결국에는 아름답게 화음 만들어서 같이 즐겁게 불렀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없으니까 저는 뭐 쓸쓸하게 혼자 불러야 합니다. 가사도 영어인데 그 친구들하고 함께 부르느라. 영어지만 아주 쉽고 제 발음은 아주 한국식이어서요.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들 목소리라는 제목 붙여봤습니다. 우리들 목소리가 즐겁게 또 노래가 되면 누군가는 행복해도 하더라라는 네. 그러니까 계속 즐겁게 노래해야지. 호숫가 작은 마을에 네가 있었지. 노래를 부르며 겨울에서 온 나는 무척이나 더웠지. 너의 네, 고맙습니다. 중간에
말로 옴웨 이페티칼라 뭐 이런 거 있는데 영어가 아니었어요. 영어 아닌데 안 들리셔가지고 혹시 나의 영어 실력은 그때 제가 가사 한 구절 한국말인 구절을 그 친구들이 한국말로 부르고 우리가 머문 자리에 아름다운 음악이 있다 이 말을 너희 말라위 말로 해줘라고 했을 때의 그 말이었어요. 함께 그 친구들과 불렀던 노래 혼자 오늘 좀 쓸쓸하게 불러봤습니다. 선물 이야기 하면서요. 오늘 선물로 준비한 책이 이철수 판화가의 사는 동안 꽃처럼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짧은, 여기는 이제 판화 그림과 함께 매일매일 엽서, 나뭇잎 엽서이죠. 엽서를 써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게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짧은 글, 선물 같은 글 하나 읽어드리고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내는 매일 밥을 짓습니다. 저는 어쩌다 아내가 알아눕기라도 해야 죽 한 냄비 끓이는 게 전부지요. 아내가 지어주는 밥 먹고 살았으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기운일 겁니다. 엽서 한 장 쓰는 손끝에 아내의 수고뿐 아니라 쌀, 배추, 무, 콩, 고추, 마늘 이 큰 세 개가 다 스며 있습니다. 하늘, 땅이 준 것이 이렇게 많아도 그것 다 내어놓으라는 법이 없고 아내도 하늘을 닮았는지 밥값 등속을 내어놓으라 하지 않습니다. 늘 있어서 고마운 줄 모르고 흔하게 쉽게 주어주는 것이라 귀한 줄 모르는 너그러운 마음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방금 받은 차 한 잔까지.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물이라는 단어를 나누어 봤을 때 기분이 좋아지시죠? 받은 선물 때문에 기쁘기도 했고 준 선물 때문에 누군가는 기뻤을 것이고 나도 줘서 기뻤고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 좋은 사람들, 겨울 바람, 좋은 문장들, 봄 소식,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들, 살아가는 것, 그 자체 모든 게 사실 저희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들, 그리고 또 누군가와 주고받는 작고 큰 여러 가지 선물들 속에서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또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시작은 설레임을 동반하지만 그만큼 두려움도 뒤따릅니다. 시작도 끝도 아닌 어중간한 지점에 머무는 시기에는 안정감을 느끼지만 권태의 그림자 또한 무섭도록 찾아듭니다. 어쩌면 삶은 시작만 가득하고 진정한 종지감은 느낄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매듭 하나를 맞추셨나요? 혹은 어떤 출발선에 서 계신가요? 이런 질문으로 오늘 문장의 소리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준여였습니다.